일장절망의 반지야.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아버지는 안녕하신가요? 소주잔을 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70대 초반 남자 김명진. 세상에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숨조차 힘겨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소주 한 병으로 시작해 소주 한 병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모두 고독사라는 단어가 남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외면한 침묵 속에 한 남자의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오늘 그는 테이블 위 약봉지들을 바라봅니다.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았다는 듯이. 서울 변두리 반지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벽지를 덮은 방입니다. 70대 초반의 남자 김명진.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과 텅 빈 눈빛은 그의 황폐해진 심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에게 세상은 창문의 좁은 틈으로 간신히 들어오는 한 줄기 빛만 허락했습니다. 명진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한때는 잘나가는 사업가였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부도와 빚 그리고 가족을 등진 죄책감뿐입니다. 그가 느릿느릿 냉장고 문을 엽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냉장고 안에는 바닥을 드러낸 김치통과 곰팡이가 피어버린 식빵 반 토막뿐입니다. 또 없네. 빈속에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수도 없이 이어집니다. 명진은 쓴 웃음을 짓습니다. 술이라도 마셔야 안 아프지. 술은 그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습니다. 하지만 술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그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의지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이 반지하 방에서 혼자 지낸 지 벌써 수년째입니다. 이곳에 숨어 지내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립은 그를 잠식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 시절 사람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문 밖으로 그림자만 스쳐도 숨을 멈추고 몸을 웅크립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 되었고 점차 두려움은 대인기피증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갈 자격이 있나? 나는 죄인이야. 가장 괴로운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벽 한 구석, 곰팡이 핀 벽지 아래 놓인 낡은 앨범. 그 속 아이들의 환한 웃음은 그를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기억이었습니다. 고립된 삶은 그의 영혼을 붕괴시켰고 지나온 인생이 허망할 뿐입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고립의 시간은 그의 육신에 가장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바로 치아였습니다. 삶이 무너지면서 치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방치된 그의 입속은 처참했습니다. 잇몸은 녹아내렸고 남은 이들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명진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혀를 섞으며 신음합니다. 아파. 미치겠네. 치통은 그에게 세상과의 단절이 가져온 가장 확실한 징벌이었습니다. 이가 없으니 제대로 씹을 수도 없고 고통 때문에 말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대인기피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명진은 혀를 차며 자조적으로 웃습니다. 이렇게 이가 다 망가졌는데 누구를 만나? 누가 이런 나를 보려고 해? 몸 아픈 것이 외로움보다 더 서러웠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자. 테이블 위에는 육신의 고통을 달래주었던 약봉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명진은 약봉지들을 바라봅니다. 고독사를 다룬 뉴스 속에서 고인이 떠난 자리에 약봉지들만 남아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이 곧 그 주인공이 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약봉지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죽음만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확신했습니다. 명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 그는 약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약들이 그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명진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을 삼킬 물 대신 소주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술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습니다. 약들을 입안에 털어 넣으려던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방 한구석, 그의 시선이 낡은 앨범으로 향했습니다. 곰팡이가 슬쩍 피어오른 벽 아래, 먼지가 쌓인 앨범. 그 속에는 웃고 있는 두 아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환하게 웃고 있던 아내. 여보, 준호야, 민준아, 준호야, 민준아. 명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었습니다. 명진은 약들을 뱉어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는 약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웃음이 그의 목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명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약들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고 소주잔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반지하 창문 틈으로 들어온 한 줄기 빛이 길게 들이웁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완전히 꺼지지 않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장 끝나지 않은 악몽. 앨범 속 가족의 웃음은 명진의 목숨줄이었습니다. 김명진은 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내쉽니다. 그는 다시 약봉지들을 약통에 쏟아 넣으며 몸을 떱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를 이 어둠 속에 가둔 과거의 악몽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기억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20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날로. 그때 명진은 서울 변두리가 아닌 서울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준호, 민준과 함께.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과거의 명진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 분기 목표 달성했으니 회식 가자. 오늘은 내가 쏜다. 직원들의 환호성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진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는 여유로웠습니다. 그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좀 챙기세요. 과거의 명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실에서 고등학생이던 준호가 공부하고 있었고 중학생이던 민준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명진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해외 거래처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스터 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본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은 무효가 될 것 같습니다. 명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래처의 부도. 연이어 터진 악재들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도는 걷잡을 수 없는 빚으로 불어났습니다. 명진은 은행을 뛰어다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집, 차, 회사, 건물.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새벽 4시 명진의 집 앞. 채권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명진, 나와. 돈 갚아.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아내는 겁에 질려 떨었고 방 안에서 준호와 민준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채권자 한 명이 거칠게 외쳤습니다. 김 사장, 당장 돈 안 갚아? 내 가족들 얼굴도 좀 보자고. 그들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명진은 온 힘을 다해 문을 막았습니다.
명진은 절규했습니다. 안 돼.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채권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갚을 건데? 넌 이미 파산이야. 그날 밤 명진은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며칠 후 명진은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당신 안 떠나요. 이럴 때 우리가 같이 있어야죠. 과거의 명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과 애들 이름으로 된 건 남겨야 해요. 이젠 남남이야. 나를 찾지 마. 절대로. 여보, 안 돼요. 준호랑 민준이는 어떡해요? 그래서 더 일해야 해요. 채권자들이 당신들한테 손 못 대게. 당신 명의로 남은 전세금이라도 지켜야 애들이 살아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고등학생 준호가 나왔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학생 민준도 울먹이며 나왔습니다. 아빠, 명진은 아들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아빠 걱정하지 말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이잖아요. 명진은 냉정한 말을 뱉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남이야. 아내는 통곡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의 비틀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후 명진은 빚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원양어선 기관사로 취직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22개월을 보냈습니다. 육지에 내리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면서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배에 있을 땐 선원들과 함께였지만 육지에 내리면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부산 영도가 고향이었던 그는 조선소가 문 닫는 바람에 타지로 왔습니다. 떠도는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월급을 보냈지만 부모님마저 돌아가신 후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다 배에서 졸다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로 검지 손가락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명진이 독백합니다. 만날 사람도 없으니 망망한 바다보다 육지가 더 막막했습니다. 배에 있는 게 편했습니다. 그게 숨구멍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후 장애 때문에 일용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모텔을 전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세상과의 단절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짊어진 이 빚과 고통은 내가 혼자 감당하면 끝날 일입니다. 가족만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그를 끔찍한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명진은 비틀거리며 다시 소주병을 집어듭니다. 그의 눈은 다시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과거의 악몽은 끝났지만 그의 고립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삼장 노크 소리, 삼장 노크 소리. 과거의 악몽을 헤집었던 명진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기억들은 오히려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고통은 치통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기어다니며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명진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합니다. 으윽, 누가 좀, 제발. 술도 진통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증으로 인해 땀을 흘리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완전히 쇠진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상과 그를 가로막은 철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 명진은 순간 몸을 멈춥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낯선 노크 소리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집 앞을 두드리던 채권자들의 주먹 소리. 문을 부수겠다던 협박.
아내와 아들들의 겁에 질린 얼굴. 김명진, 나와. 돈 갚아. 명진은 숨을 멈추고 몸을 웅크려 이불 속에 숨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또 왔나? 빚쟁이들이. 또. 철문 밖에서 젊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명진님 계신가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이서영 주무관입니다. 문 앞에 안내문과 마스크, 소독 물품 두고 가겠습니다. 명진은 귀를 의심합니다.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민센터, 공공기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나를 찾아오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외부의 접촉은 곧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 악몽이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서영의 노크는 멈추지 않고 끈기 있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심스럽던 노크가 이제는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영이 문 밖에서 끈기 있게 말합니다. 명진님, 문은 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혹시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문 앞에 붙여놓은 전화번호로 꼭 연락 주십시오. 이서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협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진은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켜온 침묵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서영이 떠난 것 같았습니다. 명진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기어가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안내문이었습니다. 김명진 님께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이서영입니다.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명진은 안내문을 구겨 쥐었습니다. 연락. 누가 연락을 해? 나 같은 놈이. 하지만 그는 안내문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끈질긴 걸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 걸까? 치통은 다시 한번 발악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통증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명진이 이를 악물고 신음했습니다. 이를 뽑아야 해. 이대로는 안 돼.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용기라기보다는 치통이 강요하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명진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철문에서 쇠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손은 문고리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죄책감, 이가 망가진 비참한 모습, 초라한 반지하 방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수치심. 모든 것이 그를 다시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명진이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주저앉아 주먹으로 바닥을 칩니다. 나는 안 돼. 나갈 자격이 없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치통은 계속되었고 명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각. 똑똑똑. 다시 한번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서영이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김명진님, 어제 두고 간 안내문 보셨나요? 저희가 치과 치료 등 긴급 지원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이 얼마나 무서우실지 알지만 단 1분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서영은 치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그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명진은 충격을 받습니다. 밖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 동시에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희미한 온기가 뒤섞였습니다. 치통이 다시 명진의 신경을 갉아먹습니다. 고통이 그를 침묵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셋째 날도 이서영은 왔습니다. 넷째 날도 왔습니다. 명진은 매일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치통이 극에 달한 아침, 명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명진은 결국 결심합니다. 침묵을 깨는 단 한 번의 행동. 떨리는 손이 문고리를 잡아 사장 두려움을 넘어서 치통은 인간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가장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닷새 밤낮으로 잠 못 들던 명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야 한다는 갈망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의 눈은 문고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힘을 모아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문은 그의 세계였습니다. 그의 감옥이자 방패였습니다. 명진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문고리가 미끄러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죽는다. 명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끼익! 오래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낯선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명진은 눈을 찌푸렸습니다. 외부의 빛은 그의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4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이서영 주무관이었습니다. 이서영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도 혐오도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명진의 눈은 빛과 서영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뜩 쉰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요? 이서영은 명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잠옷 차림, 덥수룩한 수염, 비쩍 마른 몸, 그리고 엉망이 된 치아. 하지만 그녀는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영은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명진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명진님, 놀라셨죠?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이서영입니다. 문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명진님, 존칭이었습니다. 명진은 그 단어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빚쟁이도 채권자도 아무도 그를 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낡은 잠옷 차림, 덥수룩한 수염, 엉망이 된 치아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서영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명진의 목소리는 너무 쉬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서영은 그런 그에게 한 걸음도 다가서지 않고 문 밖에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명진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서영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진님, 괜찮습니다. 잠시만 이야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명진님처럼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치아 때문에 많이 아프시죠? 저희가 긴급 지원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 이야기를 다시 듣자 명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낯선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명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서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명진님 댁 문 앞 우편함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요. 외부 활동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아마도 치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밖에서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낯선 여자는 문 밖에서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서영은 문지방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명진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녀는 명진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진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명진님께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명진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드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명진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의 고통과 도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명진은 그동안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초 수급 같은 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빚쟁이입니다. 집도 없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명진은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으로 털어놓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서영은 명진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명진님, 괜찮습니다. 빚이나 과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명진님의 상황을 확인하고 치과 치료부터 시작해서 당장 지내실 수 있는 주거 지원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서영은 준비해온 따뜻한 물이 든 보온병과 빵을 문지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드시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주민센터로 와주시면 제가 모든 서류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오시기 어려우면 제가 다시 와서 모시겠습니다. 명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는 서영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기 전 명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 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를 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명진님. 명진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은 다시 어두워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처럼 춥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영이 두고 간 빵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가 아팠지만 빵은 꿀맛이었습니다.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그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장 무너진 방패, 재건의 시작. 다음 날 아침 김명진은 반지하 방을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겪었던 두려움과 고통이 거짓말처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은 그의 눈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명진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햇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명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다 보이겠지. 하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명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잊었다는 것을. 그것은 두려움이면서도 동시에 안도였습니다. 그는 이서영이 알려준 대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낡은 잠옷 대신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떨렸습니다. 주민센터 입구. 명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공무원들, 민원인들. 들어가도 될까? 나 같은 놈이.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이서영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명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진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영은 명진을 김명진님이라고 존칭하며 친절하게 지원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서류 작성 과정은 복잡했지만 서영은 명진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명진님, 여기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다 작성해 놨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명진님이 편하게 도움받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돕기 위한 공적인 절차임을 명진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치과 치료였습니다. 이서영의 긴급 지원 연결 덕분에
명진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지옥 같은 치통을 해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치과 대기실. 명진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치과 의사에게 자신의 썩은 치아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수치심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명진은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김명진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명진은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50대 후반의 치과 의사가 명진을 맞았습니다. 김명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의사 박준혁입니다. 많이 아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지실 겁니다. 의사 역시 명진을 님이라고 존중했습니다. 님이라는 호칭은 자존심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입 벌려 보시겠습니까? 명진은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박준혁 의사는 명진의 입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진님, 많이 참으셨네요. 정말 많이. 의사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치료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과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썩은 치아를 뽑아내고 신경치료를 받는 과정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지난 고통을 함께 뽑아내는 의식 같았습니다. 첫 치료 날, 명진은 치료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았습니다. 조금 따끔할 겁니다. 바늘이 잇몸에 꽂히는 순간 명진은 신음을 참았습니다. 으윽. 명진님, 조금만 참으세요. 마취가 되면 안 아플 겁니다. 마취가 되자 의사는 본격적으로 썩은 치아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명진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치료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명진은 땀을 흘렸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명진이 치료 도중 비명처럼 신음했습니다. 으윽. 아. 치과 의사는 치료를 잠시 멈추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명진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 고통만 이겨내면 이제는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재건의 시작입니다. 재건의 시작. 그 말이 명진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치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명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썩은 치아가 제거되고 임시 보철물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음식을 조금씩 씹어 드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추가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명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치과 치료로 그를 괴롭혔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자 그의 심리 상태는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이서영은 치과 치료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그리고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는 임대주택 주거 지원까지 모두 연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지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명진은 매일 주민센터에 들러 이서영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서영 주무관이 명진의 반지하 방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명진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서 서영을 맞았습니다.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진님, 곧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어요. 명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서영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은 빚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자식들에게서 멀어져야 했던 악몽 같은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비틀린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자신을 고독사 직전까지 몰아넣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명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명진님,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명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세요. 남은 생은 명진님만을 위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이자 격려였습니다. 명진은 무너진 방패를 걷어내고 텅 비었던 그의 삶에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회로의 복귀였습니다. 육장 빛이 닿는 곳. 김명진은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깨끗한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던 그에게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이사 첫날 아침 명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바깥 공기구나.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명진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치통이 사라지고 새 보철물로 이를 깎게 된 그는 이제 음식을 제대로 씹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텁수룩했던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명진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7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서영 주무관은 명진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명진에게 지역 경로당과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를 권했습니다. 명진님,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경로당도 한번 나가보세요.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처음에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그를 죄인처럼 바라볼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서영의 진심 어린 격려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명진님은 이미 문을 여셨잖아요. 경로당 문도 똑같아요. 한 번만 용기 내시면 됩니다. 명진은 용기를 내어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경로당 문 앞. 명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투 치는 소리, 담소를 나누는 소리. 들어가도 될까? 나를 받아줄까? 명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경로당 안에는 1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투를 치고, 어떤 이들은 TV를 보고, 어떤 이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진이 들어서자 몇몇 노인들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명진은 긴장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처음 뵙는데? 아, 네. 저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자예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 박영자 할머니는 명진을 자연스럽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로당에서 한 노인이 명진에게 말을 건넵니다. 김 선생님, 화투 치실 줄 아세요? 명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조금. 옛날에 쳐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판 합시다. 우리 한 명 모자랐는데 딱 좋네. 명진은 화투판에 합류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놀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패를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거 광 아니에요? 왜 안 내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노인들은 웃으며 명진을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놀림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화투를 치면서 명진은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사 왔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다 이 동네 산 지 얼마 안 돼요. 여기 임대주택이라 다들 비슷해요.
명진은 자신만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노인들도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서투르게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의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돕고 청소를 하고 프로그램 준비를 도왔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자존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자 할머니가 명진에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명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 오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그럼 자주 오세요. 우리 김 선생님 없으면 심심해요. 명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진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민센터를 찾아갈 때마다 밝게 웃으며 이서영 주무관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명진은 이서영 주무관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이사가 끝난 후 한 달 만이었습니다. 명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을 전합니다. 서영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서영님 덕분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서영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진님, 아닙니다. 명진님이 스스로 문을 열 용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저 안내했을 뿐입니다. 이제 명진님만의 빛을 찾으셨으니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서영의 말에 명진은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응어리까지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빚과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행복할 자격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명진은 작은 선물을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받은 작은 기념품이었습니다. 이건 약소하지만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은 이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진은 이제 남은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는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들 준호와 민준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애들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떳떳한 모습으로 아빠로서 당당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임대주택의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빛을 맞으며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이서영이 도와준 덕분에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립니다. 문자 작성 화면을 열고 민준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침묵을 깨는 첫 문자. 그는 몇 번이나 글자를 지우고 다시 씁니다. 마침내 짧은 문장을 완성합니다. 민준아, 아빠다. 연락해도 될까? 전송 버튼 앞에서 명진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두려움과 그리움이 교차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명진은 스마트폰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음을 택하려던 그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그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7장 10년 만에 재해. 문자를 보낸 후 명진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화면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올까? 아니면 차단당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7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명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민준의 답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인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디 계세요? 명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차단당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주고받는 첫 대화였습니다.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민준아, 아빠 잘 지낸다. 서울에 있어. 건강하니? 몇 분 후 민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연락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명진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아빠가 형편없는 모습이라 만나도 될까? 민준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만나고 싶어요. 며칠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명진은 자신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 경로당에 나가고 있다는 것.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것, 홍대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민준은 형 준호에게도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형한테도 아버지 연락 왔다고 했어요. 형도 만나고 싶어 해요. 같이 만날까요? 명진은 망설였습니다. 준호, 큰아들. 당시 15살이었던 준호는 아버지가 이혼을 요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명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형도 같이 만나자. 만남 장소는 명진의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정했습니다. 주말 오후 2시.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명진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수염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 50분.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명진은 카페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2시 정각. 명진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2시 5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격, 긴 머리, 캐주얼한 옷차림. 민준이었습니다. 명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어린 민준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도 명진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진은 일어나려다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명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 짧은 머리, 굳은 표정.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명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형을 맞았습니다. 형, 왔어. 준호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명진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준이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형, 아버지가.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오래 연락 안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그리움과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너무 부끄러웠어. 빚쟁이한테 쫓기는 아빠 모습을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너희만이라도 안전하게 살았으면 했어. 그렇게라도 연락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명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손녀가? 준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름은 지우예요. 아버지 닮아서 눈이 커요. 명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 자신이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니?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손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명진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 민준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서 사세요? 혹시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면. 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이제 괜찮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임대주택에서 지내고 있어. 기초수급도 받고 경로당도 다니고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명진은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 아빠한테 원망 없니? 민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아버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명진은 두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아빠는 정말. 말이 끊겼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얘기 들으셨어요? 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니?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폐암이었어요. 말기에 발견됐어요. 명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죽었다. 5년 전에. 내가 몰랐구나.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알려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몰랐으니까요. 명진은 바닥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헤어질 시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지우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갈게. 민준도 말했습니다. 저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밥 먹어요. 그래. 민준아. 카페를 나서며 준호가 명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준도 아버지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진은 임대주택에 도착해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저녁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아버지는 안녕하십니까? 지금 살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글과 성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